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7주차, 7주차 강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마 이번 주 강의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시험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내 이 강의는 조금 한 두세 주 정도 전에 하는 거니까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사항은 또 그때 봐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때 레포트도 여러분들에게 그때 같이 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사효라는 거 있었죠. 외환보유고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제수지 현황이랑 뭐 이런 거 조사할 내용은 조사를 해놓으세요. 해놓아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할 거 정리를 해놓고 그건 간단한 거니까 5년 단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칠 때는 지금 내 계획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한 10문제 정도 문제를 내주고 그 10문제를 10문제에 대한 답안을 다 작성을 해서 한 A4 용지 한 장에 2문제 정도 주관식으로 들어가면은 한 5장 정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0문제 정도 중간고사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알아야 한다는 한 문제 한 10문제 정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관식의 답을 10문제를 작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해서 그걸 레포트로 내겠습니다. 내한테 5장 정도 분량을 해가지고 표지해가지고 나한테 레포트를 이름 잘 써서 레포트를 내고 그 10문제 가운데서 내가 보고 한 3문제 정도를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문제를 제시를 한다면은 그 10문제에 대해서 그 중간고사 임박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포트 그렇게 내서 중간고사 시험 칠 때 만약에 그 대면 시험을 치면은 시험 볼 때 그때 가져와서 시험 치고 내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치는 현장에서 레포트를 다 걷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준비 잘해서 중간고사 칠 때 반드시 그때까지는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제출해야 되겠다 싶은 학생들은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잘 쓰고 해가지고 학과 사무실로 우편으로 보내도 받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교쌤한테 받아놓으라 이야기했으니까 받아주고 늦어도 중간고사 치는 그 시간까지는 시험지 낼 때까지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물론 내도 되고 그때 이전에 낼 때는 학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해서 보내면 우편 또는 택배 이런 거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늦어도 중간고사 치는 그 시간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레포트로 적어서 그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훨씬 부담을 좀 줄여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이 됐던 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WTO 체제까지 우리가 봤다, 그죠? WTO 체제까지 봤는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질서 가운데 가장 국제 통상의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환경은 WTO죠.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뭐 WTO 사무국장 선거가 지금 있는데 유명히 우리 아마 그 사무국장 후보가 진출해 있는데 뭐 당선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1차전은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투표를 한 번 더 해서 아마 여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 WTO는 굉장히 그 국제 경제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제 그 환경 가운데서 경제 통합이 있는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유럽연합 EU죠. EU가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통합된 그런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세안도 있죠. EU도 있고 아세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남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오세아니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최근에 FTA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경제 통합 형태의 그 경제 질서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프타, 그죠? 나프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세 개 국가가 나프타를 형성하고 있죠. 그죠? 북미 자유무역지대 나프타를 형성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각국에 또 FTA를 체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세안끼리 서로 FTA를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체결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 통합이 뭐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통합이 뭐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역화죠. 지역화다. 경제 지역화다. 이러면 자유무역을 하면은 이익이 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유무역을 할 때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기는 어렵고 각 국가끼리 보호무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국가끼리 자유무역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화를 시키고 블록을 형성해가지고 그끼리는 자유무역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블록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협정을 통해서 협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거죠.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영내선 자유무역 또 나아가서 영내에서 생산요소 이동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경제 그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죠? 또 나아가서는 뭐 경제 정책도 공동으로 똑같은 경제 정책을 국가는 다른데 경제 정책은 똑같이 협정에 의해서 하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여러 국가가 하나의 경제체가 되는 하나의 경제체가 되는 거죠, 그죠? 경제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경제체, 경제의 그 주체가 되는 거죠. 경제 체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로는 보면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형태, 경제 통합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형태는 이제 발라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죠. 네. 발라스라는 분이 이제 그 경제 통합의 형태에 대해서 잘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 가지로 경제 통합 형태를 구분을 했어요. 구분했는데 이분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경제 통합에 관한 나는 뭐 거의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학자죠, 발라사가. 그래서 이제 이 발라사는 통합 정도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통합 정도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을 두고 이게 프리 트레이드 에리죠.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지대. 가 제일 첫 번째 단계다. 통합 정도가 가장 그 뭐라 합니까? 정도가 약하죠.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관세 동맹이. 여러분 이름 봐도 알겠죠?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거죠. 자유무역지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봐도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그 무역에 있어서 제한이 없게 하자. 서로 장벽이 없게 하자. 우리는 무역할 때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가지자 하는 게 자유무역지대. FTA죠. 대표적인 FTA인데 FTA. 우리 알잖아요, 그죠? FTA.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통상 전공하신 분들은 FTA에 관해서 아마 공부를 좀 따로 아마 이런 쪽에서는 공부를 원론해가지고 원산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FTA가 있습니다. FTA.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FTA가 있는데 이 자유무역지대와 함께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관세 동맹입니다. 관세 동맹.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 동맹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관세를 공통적으로 국가가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구역 내에 들어오는 거는 대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는 같은 율로 부과를 하자 하는 게 관세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동맹은 커스텀스로 유니온해가지고 커스텀스 유니온 관세 동맹이죠. 저끼리 관세로 동맹을 맺은 거죠. 관세 동맹.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 이 공동이 커먼 마켓이죠. 커먼 마켓. 커먼 유니온. 그죠? 커먼 마켓이죠. 공동시장. 커먼 마켓. 공동시장인데, 이거는 영내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시장이 되니까, 제품과 생산 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요소를 자유이동. 이걸 어떻게 보면은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 그죠? 영내에서는 상품의 자유이동이다. 자유이동.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유무역 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품의 자유이동을 위해서 관세라든지 비관세를 철폐하는 거죠. 영내에서 자기네끼리 자유무역 기대 안에서 FTA 안에서는 관세 동맹은 뭐냐면은 공동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동맹은 차별적으로 공동 관세.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 공통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 영내에서는 뭐 관세를 그냥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뭐 2% 2% 이렇게 하고 여외 제품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뭐 6% 7% 부과한다는 식으로 이 관세 동맹을 그렇게 이제 영내와 역외의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뭐랍니까 부과율을 차별을 두는 거죠. 그렇죠? 차별을 두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시장에서는 제품이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품의 자유무역지대가 되면 어차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지금 보장이 된 거잖아요. 이건 공동시장이 되면은 생산 요소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노동이나 자본.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공동시장이 되면은 A라는 국가의 노동자가 B라는 국가에도 가고 또 그 B라는 국가의 노동자가 A라는 국가로 노동자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자본도 국내 투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벽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자유롭게 아무런 국경 제한 없이 경계 없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뭐라 합니까 그 통합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그 EU 되기 전에 EC였죠. EC 그죠? 커먼 마켓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은 이동이 자유로워지죠. 예.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뭐 고임 주는 노동 국가로 저임 주는 노동자들은 계속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공동시장이죠. 공동시장. 그래서 이게 중남미 공동시장이 CACM 하는 게 있어요. 중남미 공동시장 CACM 하는 게 대표적인 게고 이거 관세 동맹은 이제 베네룩스 상국들 예. 이 관세 동맹의 대표적인 예는 베네룩스. 예. 베네룩스 알죠, 여러분들? 예. 룩셈부르크하고 뭐 그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거기 그 저기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그죠? 베네룩스 상국. 이 여기에는 관세 동맹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다음에 이제 경제 동맹이 되죠. 네 번째로는 경제 동맹이 됩니다. 경제 동맹이 되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요. 이걸 이제 그 경제 정책 이거 이제 그 경제 동맹은 에코노믹 유니언, 그죠? 에코노믹 유니언이잖아요. 에코노믹 유니언이다. 그리고 경제 동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경제 동맹은 경제 정책을
경제 정책을 공동으로 취하는 거죠. 그냥 똑같은 경제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동시장에다가 경제 정책까지 다 하는 거죠. 이 공동시장 플러스 뭐 합니까? 경제 정책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죠. 같은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재정 금융 정책을 실시할 때 노동과 자본이 어차피 왔다 갔다 이동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뭡니까? 똑같이 실시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예. 그래서 뭐 우리가 EU 지금 EU 경제 동맹 EU 지금 EU잖아요. EU. 그죠? 공동시장에다가 플러스 경제 정책이 동일하죠. EU 그죠? EU죠. 지금 우리 EU 단계입니다. EU. 이게 지금 영국이 블랙 시대가 탈퇴 결정이 났죠. 그죠? 결정이 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영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뭐 독일한테 완전히 눌렸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뭐 자기네 나라 통화 파운드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역사적으로 그 로마 제국 이후에는 파운드가 최고의 위력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 지금 EU 통화 안에 유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프랑하고 또 다르거든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도 이해관계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국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독일에 비해서. 점점 영국은 쇠퇴해가고 같은 그 EU 동맹 안에서도 독일이 점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영국이 아마 탈퇴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경제 통합입니다. 완전 경제 통합. 완전 경제 통합이죠. 네, 완전 경제 통합.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이죠.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이죠. Integration. 완전 경제 통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도 이거 EU도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초국가적 이제 그 어떤 기구가 설립이 되고 이 기구에서 한나라처럼 이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국가가 마치 미국처럼. 미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 주가 51개 주가 있지만은 각 주 정부가 따로 다 있죠. 있지만 미국이라는 미합중국이잖아요. 각 주가 51개 주가 있지만은 하나의 나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럽도 뭡니까? 더 통합이 되려면 미국처럼 각국이 주처럼 되고 그 유럽 전체가 뭡니까? 하나의 국가처럼 하나의 파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거기까지 못 갔죠. 아직도. 그 입구에서 지금 좌절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국방이나 이런 것도 다 뭡니까? 통합해서 다 해야 되고요. 하나의 대표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EU는 하나의 대표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한 사람이지만 여기는 각국마다 또 총리 다 있고 뭐 대통령이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제 아직도 여기까지 안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초국가적으로 통합 운행하는 거죠. 이거는 초국가적으로. 지금 여기 이 단계를 거쳐서 유럽도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EU가 이 단계입니다. EU 이거가 있습니다. 이거 있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여러분 우리 도표에 교재 도표 있습니다. 그 이렇게 발라사가 5단계로 가는 거. 나프타 되면은 영내 무역 제한을 철폐하는 정도입니다. 영내 무역 제한을 철폐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 무역 제한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무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 협정. 그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동맹은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공동시장은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이죠. 경제동맹은 이제 거기서도 한 단계 더 가서 옛날에 EU가 EC가 이거였거든요. EU 대기는 EC였거든요. 공동시장 하다가 경제동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경제정책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제품의 이동 자유롭고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고 경제정책도 모두가 그 협정 국가는 똑같은 경제정책, 똑같은 금리 이런 것들 이제 똑같은 재정정책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나의 재정정책, 하나의 금리로 모든 국가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EU입니다. EU죠.
어쨌든 여기서 이 5단계까지 못 갔어요. 아직도 완전한 경제 통합까지는 유럽이 못 갔습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갈 때 유로화 있잖아요. 유로화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4단계, 5단계 중간 형태입니다.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완전 경제 통합은 아직도 못 왔어요. 미국처럼 그렇게 돼야 되니까. 통화를 같이 사용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프랑도 포기하고 마르크도 포기하고 파운드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뭐 길도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뭐합니까? 딱 그 유로로 딱 통했죠. 유로화. 유로 통일 딱 했잖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도 돈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 뭐 유럽에서는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 마찬가지죠. 근데 그 입구에서 지금 좌절됐잖아. 이 영국이 나가니까. 그래서 완전 경제 통합까지 오려면은 이제 조금 아주 더 가야 된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경제 통합은 지금 이렇게 현황을 좀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뭐 나프타는 이제 자유무역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이 많이 하고 있죠. 관세동맹은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공동시장 하는 데는 유럽이 간 뒤에는 없고, 그죠? 네. 경제동맹은 지금 EU가 되어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조금 발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현황은 그런데 이거를 그 WTO에서도 이걸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내 국가, 역외 국가의 차별을 두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정을 맺으면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런 차별에 대해서 인정해 무차별 원칙인데도 그 영내 국가와 역외 국가 사이의 그런 차별 이런 것은 협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해 주면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게 국제 경제 질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EU와 나프타가 가장 중요한 어떤 통합체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제 금융 질서를 보겠습니다. 국제 금융 질서. 대표적으로 이제 IMF하고 IBRD. 이제 대표적인 건데, 지금은 IMF가 대표적이죠. 이거는 선진국 중심이고, 이거는 이제 개독 중심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여튼 운영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IBRD는 이제 개도국을 위해서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IMF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브레튼 우드 시스템의 축이 뭡니까? IMF, IBRD. 그래서 이제 그 고정환율제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IMF는 국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의 확대 균형을 위해서 IMF가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왜 국제안정가인데 외환의 안정을 중요시하죠. 외환 안정. 여러분 수강하는 학생들은 혹시 IMF 사태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때였나요? 그때 국고에 달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율이 얼마였냐면은 1달러에 800원 내지 900원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100원 넘잖아요. 근데 그때는 1달러에 800원, 900원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환율을 이제 늘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뭐 이제 원화의 가치를 지키고 달러를 운영해야 되니까 달러가 들어오면은 원화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시장에다가 원화 달러를 풀고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꾸 달러가 나가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가 심했고 달러가 자꾸 나가죠. 무역 적자가 심화되니까 그게 뭐 1, 2년 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무역 적자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라가 계속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나라 국고에 달러가 30억 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사오는 해외 오일 대금도 못 주는 거예요. 그걸 놔두면 그거 뭐 완전 파산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오일이 들어왔는데 오일값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끊기잖아요. 끊기면 나라 경제 다 스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손들었죠. 우리 파산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파산 위기에 있으니까 IMF 가서 손을 벌린 거예요. 우리 외환 시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 불안정하니 외화가 없으니 외화 좀 더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200억 불 정도 130억이 200억 불인가 그 정도 돈을 IMF에서 급전을 줍니다. 주고 너 경제 살려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요 채권자잖아요. 그러면요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을 붙여요. 너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외채 빌려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 흥청망청 돈 썼다 이거지. 그때 지금부터 긴축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달러가 엄청 이제 원화가 갑자기 현변해진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이자율이요 16% 20%가 막 올라갔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가지고 많이 썼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빚내 가지고 경영하던 사람들 회사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망하고요. 그래서 구조조정 확 했죠. 거품 끼는 확 걷었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IMF에서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 오랫동안 기업에 일하면서 그냥 월급 많이 받아 먹던 노동자들 확 구조조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IMF 사태 때요. IMF에서 돈 빌려 왔을 때 그때 외환위기 때문에 돈 빌려 오면서 IMF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니까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하니까 기업체 근무하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고요. 은행들도 막 망했으니까. 은행 막 망해 나갔어요. 은행도 평화은행, 동아은행, 무슨 은행 막 지역 은행들이 말하는데 그 은행 다 망했어요. 큰 은행만 남고 작은 은행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노동자들 길거리를 막 나갔죠. 막 해고했죠. 그래갖고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노동자를 자유롭게 노동의 뭐라 합니까 탄력성, 그죠? 해고가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인력이 많은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구조조정 확 하면서 그죠? 그 노동자들 다 내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겪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막 엄청나게 그 구조조정을 했어요. 1998년인가 97년 그때. 그죠?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죠. 이때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외환의 안정과 국제 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죠. 급전 빌려준 거죠. 그리고 빌려주고 그 돈 가져가지고 돈 갚고 또 뭡니까 구조조정하고 이제 외채를 갚아야 될 거 우리가 갚으면서 리스케줄링 해가지고 갚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일들도 국가들끼리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대외 부채 있는 거 갚기 위해서 뭐 금모으기 해가지고 막 모아서 부채 갚을 거 갚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IMF.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몇 개 국가들이 그런 걸 겪었거든요. 이와 같이 IMF는 국제 경제 안정과 외환의 안정을 위해서 또 무역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결제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기구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기금이거든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거든요. 그래서 각 선진국들이 기금을 돈을 내놔요. 안전 기금을 내놔. 그래서 뭐 내놓은 만큼 발언권이 세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금을 모아놓고 갑자기 넘어지는 국가나 힘드는 국가에 대해서 기금을 빌려줍니다. 이 기금을 빌려주고 그 나라 일으키고 그러면서 뭐 요구를 하죠. 뭘 해라 요구를 하는 거. 요구를 해줘야 돈을 빌려줍니다. 급전 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그 알짜 기업들도 그때 많이 팔려 나갔어요. 외국에.
왜냐하면 팔아야 그 돈이 있어야 그돈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요구했습니다. IMF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IMF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제 단기적 외화 부족 사태를 해결해 주는 것은 IMF입니다. 단기적으로 외가 부족한 거 들어올 것도 있고 나갈 것도 있는데 갑자기 그 돈 들어올 게 막히고 나가는 게 많이 나가게 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기금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미국이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미국 중심이었는데 미국이 197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이때 미국이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 베트남 전쟁하면서 도망갔다 붙거든요. 이게 심각했어요. 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신인도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래 되니까 이제 SDR로 특별 인출권 제도를 도입했어요. SDR. Special Drawing Right 해가지고 특별 인출권. 인출권 제도 해가지고 각국들이 다 바스켓으로 여기 다 집어넣었다. 아까 얘기했죠. 각국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미국 중심으로 하다가 각국의 돈을 다 모아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제 운영을 했죠. 그죠? 운영했죠. 그래서 뭐 기금 낸 만큼 뭡니까? 인출권을 또 가진 거죠. 그런 어떤 특별 인출권 제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지나면서 미국이 이제 그 고정환율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변동환율제로 돌아섭니다. 환율제 돌아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의 종말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브레튼 우드 시스템 속에서 있던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변동환율제로 돌아서면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 근본위 제도나 고정환율제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그 환경을 만들어왔던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종말을 이제 보냈죠, 그죠? 그리고 킹스턴 체제로 되면서 이제 금태한도 정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도국 지원 확대가 요청이 됐죠. 이때 이제 킹스턴 체제,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 킹스턴 체제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개도국 지원이 확대되는 형태로. 왜냐면 개도국들이 못 살면 못 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IMF가 이제 또 역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도국 지원을 많이 하니까 이게 IBR하고 중첩되는 거예요. IBR하고 중첩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죠? 그렇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제 IMF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근데 그 대신 IBR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전쟁 복구 자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피해를 봤던 전후 복구 사업들, 피해를 봤던 국가들에게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대주고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경제 개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BR이 자금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저금리로 대출을 확대해 줬죠. 이 주로 이제 IBR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인프라 구축,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이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에 많이 활용됐어요. 그래서 뭐 도로를 깐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뭐 병원을 만든다거나 학교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IBR에서 개도국에 자금을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에도요 저기 뭡니까 그 IBR 자금 가지고 했는 뭐 아파트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인프라를 지을 때 IBR 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죠. 우리가 개도국일 때도 그걸 선진국에서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죠. 사실은 거의 금리 없이 빌려주는 거죠.
개도국을 이렇게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IBRD가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이 이제 이 IBRD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프라 확정 자금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IBRD가 이제 많은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IBRD와 IMF는 결국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기능이 아까도 얘기했죠, 중복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IBRD건 IMF건 시작부터 미국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고 가장 큰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비판할 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BRD는 빈곤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또 빈곤국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게 평가죠, 그죠? 자, IMF, IBRD 이후에 생긴 게 뭡니까, 여러분들? 소위 OECD 겁니다. OECD. IMF, IBRD가 앞에 있었다면 세 번째로 OECD가 있는 거예요. OECD. 경제협력개발국이죠.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그렇죠? 경제협력개발국이죠. 요거는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죠. 요거는 선진국끼리 모임이죠.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죠. 우리도 여기 가입돼 있죠. OECD에 이제 가입돼 있습니다. 1961년에 이제 파리에 본국을 두고 있는데 사실 OECD 국가가요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워가 경제력 자체가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OECD 가입하려면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뒤따릅니다. 완전한 변동 환율제 도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OECD 가입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투명한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나라 처음에 96년에 가입할 때 뭐 우리가 가입 못 한다, 뭐 하면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거지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진다, 우리 선진국 못 따라간다 말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어쨌든 뭐 우리도 1996년쯤 돼서는 굉장히 경제력이 발전이 많이 했죠. 여러분들 GDP 성장했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996년 그때 엄청나게 우리가 세계에서도 순위를 계속 높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가입하고 멕시코, 체코, 헝가리 이때 같이 가입했습니다. 그죠? 멕시코, 체코, 헝가리 등은 1990년에 이미 가입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OECD 가입하려면은 제도가 투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면서 여러분들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험제도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체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법체계 완성도라든지 경제발전 잠재력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제도의 투명성이나 정당성 문제라든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재정 지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게 잘 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선진국보다는 훨씬 잘 돼 있잖아요. 그거 하고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더라.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OECD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OECD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국가들이 또 만장일치돼야 새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서비스나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유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 자유화를 했어야 돼요. OECD 가면 자본 자유화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채권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그 앞에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거 막아놨거든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 자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 뭐 미국 거 한 거 팔면 우리나라 주식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규모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는 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자본이 못 들어오게끔 다 막아놨었어요. OECD 가입하면 그거 다 풀어야 돼. 자본 자유화가 다 풀어야 됩니다. 풀었죠, 우리가 그때.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이동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뭐 사람이 뭐 누가 전문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술자들도 왕래가 자유로워야 되고, 어떤 그런 일이 OECD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도 OECD 가입 국가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유럽이 앞장서서 환경 문제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은 이제 그 뭡니까 엔진 달린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죠. 미국 캘리포니아도 선언을 했더라고요. 2030년부터는 그 엔진 자동차가 못 다니게끔 하겠다.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생산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인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죠. 번호판 안 주겠다는 얘기죠. 엔진 그 휘발유 쓰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네. 환경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 기준 같은 것도 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이런 것도 많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우리는 노동조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OECD 가입하기 이전에는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대단히 열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적인 경제 관련 문제들을 OECD가 주도해요. OECD가 지금 주도해 나가죠. 그래서 이슈들을 OECD가 중심에 나갑니다. 네. 중심에 나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또 뭡니까? G7 국가들. 그죠? OECD 가운데서도 G7 국가들. 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죠? 뭐 이태리, 캐나다, 뭐 이래가지고 8개 국가 있죠. 그죠? 그 8개 국가가 딱 러시아 아니지. 러시아는 보통.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과 러시아와 어느 나라죠? 세 개 국가를 더 가입시키는 게 어떠냐, 또 오락하는 게 어떠냐 이랬는데 뭐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했죠. 특히 일본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한국하고는 격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OECD 국가를 전 세계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제 해나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IMF, IBRD 지금 OECD까지 왔죠. OECD까지 왔습니다. IMF는 지금도 존재하고 뭐 IBR도 있고 OECD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트나 OECD 세계 경제 질서가 이래요. 보면은 가트 뭐 WTO 되겠죠, 그죠? WTO. 그 다음에 이제 OECD. 이거는 선진국 중심입니다. 중심이죠. 그리고 IMF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 IBI라든지 웅쿠타드. 개도국을 위한 국제기구죠, 이거는. 개도국을 위한 국제기구인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개도국 중심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만 남북 문제가 주제입니다. 남북 문제 중심이죠. 그죠? 여러분들 남북 문제가 뭡니까? 동서 문제는요, 옛날 냉전 시대에는 이제 그 소련과 미국 중심이, 소련이 동쪽 국가고 미국이 서쪽 국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서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 지금은 남북 문제도 사라졌어요. 이 남북 뭐냐면 북반구에 사는 국가들이 선진국들이에요. 그리고 북반구 밑에 사는 국가들은, 남쪽국에 사는 국가들은 좀 못 사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그 갈등 문제, 국가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남북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IBRD라는 웅쿠타드가 중심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개도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웅쿠타드는 남쪽 국가의 무역 불균형을 많이 시정해줬죠. 여러분 남쪽 국가에 사는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이나 개도국이잖아요. 이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은 무역 적자국들이에요. 무역 적자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같은 물건을 팔아도 어떻습니까? 값싼 물건밖에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따라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웅쿠타드는 후진국을 대변하는 UN 기구죠. 네. 좀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준다.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부유하게 살고 후진국이 너무 못 사는 이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2,000원도 못 버는 인구가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20억 정도 됩니다. 인구 가운데 20억 명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돈 2,000원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빈곤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인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전 세계 부의 그 90%를 어디 장악합니까? 여러분들 상위 몇 퍼센트가 다 장악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죠, 그죠? 그럼 이게 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느냐?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이전에도 소위 말해서 서구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식민지 그 개척하면서 식민지 그 경제를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앞선 그 뭐야 공산품들 갖다 주고 식민지로부터는 원자재나 이런 것도 약탈해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지금은 뭐 군사력 앞세가지고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경제적인 힘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합니까 후진국을 좀 많이 뭐 내가 지나친 용어를 쓴다면은 착취한 거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청바지, 면바지에 원료가 되는 모카를 따려고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소녀들은요, 모카 솜 따고 있었어요, 옛날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솜 따가지고 하고 여러분들 마시는 커피 콩 여러분들 그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콩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한 부셀에 있잖아요. 돈 몇 푼 안 주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볶아가지고 예? 내려서 노는 순간 얼마 되면 한 잔에 5,000원씩 팔잖아요. 커피 콩값은 얼마 안 되거든요. 생두 그거는요 너무 싸요. 근데 몇 단계 거치면서 스타벅스에서 그 물건을 바로 그걸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볶아서 뭡니까? 그 원두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내리는 순간 의자에 앉으면 스타벅스 네임이 이름 브랜드가 붙는 순간 그게 한 잔에 물 한 잔에 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얼마나 노동 착취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도 제값 주고 사기. 네, 너무 싼 값으로 콩을 가져와서 폭리치하지 말아야 되죠. 또 공정무역하는 거죠. 페어 트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프리 트레이드는 페어 트레이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프리 트레이드 하면 페어 트레이드 안 됩니다. 사실 프리 트레이드 하면요 맞지? 그건 선진국 경제학자들 이야기예요. 그 페어 트레이드냐? 페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심한 그 말이면 그게 아니고. 예, 너무 불쌍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후진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 논리를 갖고 이야기해주는 부서가 그 기구가 융쿠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상품, 후진국 1차 상품을 선진국이 수입할 때 제값을 주고 수입하라는 얘기예요. 제값을 주고 수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진국 물건 가져올 때 관세 철폐해주고, 관세 철폐해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서 페어 트레이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 하자. 이게 프리 트레이드 프리 트레이드가 페어 트레이드 아니더란 얘기지. 예. 그게 아니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후진국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선진국 무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놓은 게 뭐냐면요. GSP 제도.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그죠? 일반 특혜 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이거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제개도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까지는 이 GSP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물건이 뭐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 갈 때 그 나라들이 관세를 이렇게 면제해 줬어요. 어떤 양만큼은 면제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에 우리가 제대했습니다. 우린 GSP 더 이상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선진국으로 향해서 중진국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GSP도 받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질서 전반에 대해서 경제 통상 환경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쭉 한 번 더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다국적 기업 지금까지는 이제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그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환율이 올해 결정이 되고 환율을 가지고 그 거래를 하고 1년이 되면은 그게 국제 수지가 되는 거고, 국제 수지가 수십 년간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질서가 바뀌더라고요. 그 과정을 쭉 우리가 봤습니다.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습니다. 이제 기업적 차원에서 무역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업적 차원에서 무역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좀 이따 만납시다.